예, 한 달에 한 편 정도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공개 영상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이게 전달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금리예요. 금리. 여러분들 지금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금리 얘기 나오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작년 초 가보면은 코로나 사태 있고 그때는 다 금리 또 인상 얘기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리스크로 인한 금리의 인상 쪽을 갖다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금리 쪽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신데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테고 별 상관없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영향이 많이 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역사를 쭉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IMF나 서브프라임 이때 모두 다 금리의 급상승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올라가는 게 부동산 시장이 매우 위험하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다 제가 할 때마다 가장 유서 깊은 질문? 가장 오랫동안 들은 질문이 제가 2013년도에 부동산 시장 반등이 시작된다고 얘기했던 10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왜냐면 그때는 경제 위기가 일상화됐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2012년, 2013년은 뭐 유로존부터 시작해서 1년에 경제 위기설이 한 4번씩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부동산은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원 이후 매입을 못 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매입을 못 하실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2012, 2013년도에. 그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부동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기가 최근 놓고 보면은 사실 금리라는 게 아주 오래전에는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금리가 쭉쭉 올리던 시기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이라고 해도 뭐 1, 20년 안을 보면 실제 금리가 좀 쭉 올라갔다. 몇 년 이상 쭉쭉쭉 올라갔다 했던 시기가 2005년부터 2008년 정도인데 이때는 부동산 상승기하고 겹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상승기가 지난장이 2001년 정도 보면 돼. 2001년부터 또 뭐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보기 때문에 실제로 장 후반에 유동성장 발생했던 게 2005년도부터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예. 2005년도부터 뭐 뉴타운부터 해서 진짜 뜨거운 투자의 바람이 불었던 건 2005에서 2008이고 그때 실제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있었어도 부동산 시장은 올라가지 않았냐. 그 금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부동산 쪽 이쪽 공부를 갖다가 사실 이건 어지간히 공부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금리가 부동산과 상관이 있나? 없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한 요 정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이럴 때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이맘때 들어가보면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폭락론이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저도 유튜브 쪽을 자주 보는데 보면은 그냥 페이지가 전부 다 폭락론이었어요. 그것도 전부 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뭐 전설급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다 부동산 폭락론, 경제 위기로 인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큰 연관된 고리 링크는요. 금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부동산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경제 위기와 부동산을 연결하는 링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링크가요, 금리입니다. 사실은 금리예요. 이게 금리가 부동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맞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부동산, 금리가 올라간다고 부동산이 꼭 위험하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요걸 갖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수준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능할지 모르겠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잠깐 썼는데, 어떤 분이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셨었는데,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좀 편한데, 자, 보세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닫힌 게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자가나 전세나 월세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선택 안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참가를 해야 돼요. 자가를 선택을 하시던, 전세를 선택을 하시던, 월세를 선택하시던.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외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요 세 개를 봅니다. 요 세 개만 보세요. 뭐 그 외에도 있습니다. 뭐 사글세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요 세 개만. 그러면 금리가 인상된다고 했을 때, 점유 유형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점유 유형 세 가지 중에서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점유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자가, 전세, 월세. 지금 기준이 아니라 지난장 조금 과거 기준으로 가보시면요.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점유 유형은요. 여러분들 월세 내실 때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를 더 내시나요? 월세가 인상되나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의 오름과 월세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전세. 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를 더 내시나요?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시기 또는 뭐 작년, 2018년, 2019년에는 전세 가격이 내려갔었죠. 예, 전세 가격이 내려갔었죠. 전세 가격이 내리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하고 금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것도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세하고 월세는 금리하고 상관이 없고 무엇과 상관이 있을까요? 자가는 상관이 있을까요? 자가는 상관이 있습니다. 자가는 담보대출이라는 걸 갖다 빌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가의 경우는 내는 돈이 많아져요. 내는 돈. 이걸 갖다 실거주 비용이라고 불러요. 실거주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가는 올라가게 되고 전세와 월세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왜냐면 전세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부터 하고 다음을 보셔야 돼요. 너무 나가지 마시고.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하나씩 하셔야 돼요. 전세와 월세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상관이 없고 자가만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닫힌 게여가지고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가, 전세, 월세 중에 무조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해야 돼요. 이걸 벗어나서 이 계획을 벗어나서 딴 데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를 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예, 비닐하우스나 움막 치면 가능합니다. 예. 길거리에서 뭐 노숙을 하신다거나 그거 아닌 이상 셋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셋 중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자가는 불리해지죠? 전세, 월세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가의 수요층들이 전세와 월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가의 수요층이 전세와 월세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가 쪽에서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닫힌 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자 한 판을 갖다 시켰어요. 피자 한 판을 시켜가지고 피자 한 판이 뭐 8조각인데 4명이 먹는다고 쳐봅시다. 2개씩 먹으면 되죠. 근데 한 명이 3개 먹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은 자연적으로 2개가 아니라 하나를 먹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가 늘어나면 딴 거는 하나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총합이 같아요. 총합이. 자가, 전세, 월세의 총합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거는요. 자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세나 월세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가에서는 수요가 빠지고 이게 전세와 월세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자가 쪽에서는 수요가 빠지니까 매가 쪽에서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매가의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갔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수요가 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공평해요. 자가에서 빠졌으면 이게 빠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론가 가야 돼요. 전세나 월세 둘 중에 하나. 월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전세로 가게 되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가 유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처럼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어떤 현상을 발생시킬까요? 다시 매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환원법, 여러분이 간평 방법에 나오는 수익률 환원법에 의해서 자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들이 되게 뭘 갖다 실수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주택이라는 시장 안에서 수요를 갖다가 매매 수요만 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매매 수요 위주로 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수예요. 매매 수요를 보시면 안 돼요. 총 수요 보시는 거예요. 공급도 총 공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끔 보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가지고 있던 걸 매물로 내놓으면 매물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또 요즘 양도세 얘기도 하시대요. 양도세를 갖다가 중과를 갖다가 풀어주면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총 공급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 공급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총 공급과 총 수요만 보세요. 그렇게 매물이 잠깐 딱 나왔다면은 아주 단기적으로 지엽적인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시장을 갖다 조금만 크게 보면 아무 영향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영향 없어요. 실제 영향은 총 공급과 총 수요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친 게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매매의 수요가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하고 전세나 월세로 이동한 수요가 전세나 월세의 가격을 끌어올리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다시 매가가 올라갑니다.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전세가율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매가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매가를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언제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힌트가 있어요. 자가가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했을 때 전세나 월세의 가격이 발생한다면 만약에 자가가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했어도 전세나 월세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수요에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매가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무엇과? 공급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급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급량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공급량 부족이나 공급량이 타이트하게 딱 맞는 상황이라면 매매 수요가 줄게 되면 매매 수요는 반드시 전세나 월세로 가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로 가고 공급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에 추가 수요가 진입되면은 반드시 전월세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의 상승은 다시 매가의 상승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나와도. 반대로 공급량이 충분하다면은 매매 수요에 줄어든 것이 전 월세로 가도 전 월세 가격의 상승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급량이 충분할 때 전월세 가격이 해도 전월세 가격이 잘 안 나오는 거 종종 보셨을 겁니다. 또는 매매 가격과 사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크면 전세 가격의 비율 차이, 이걸 전세가 유의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클 때는 전세나 월세로 수요가 들어가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나와도 매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가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요. 전세 가격이 매가의 일정 수준을 넘겨줘야 돼요. 이게 대강 지금 기준 잡으면 한 60몇 프로 돼요.
60 몇 프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전세 가격이 40%였어요. 매가를 100이라고 잡으면 전세 가격은 40%밖에 안 됐는데 이때 매가 하락 나오고 매매 수요가 전세 쪽으로 가게 되면 전세 가격에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부터 한 2009년도인가? 2009년도 정도부터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왔어요, 실제로. 하지만 실제 매가의 상승은 2009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에 나오게 돼요. 그럼 2009년도와 2013년도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2009년도에는 전세가율이 40%였고 2013년도에는 전세가율이 63% 정도까지 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그 다음에 전세가 올라갈 때 매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시장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요걸 봅시다. 작년에 부동산 폭락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때 전국의 전세가율이 몇 프로였냐? 전국의 전세가율이 전국 기준 잡으면 한 70 몇 프로 나옵니다. 지방은 한 73, 75까지도 나오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60%를 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이 60 몇 프로를 넘고 지방이 70%를 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세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면은 바로 매가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즉 금리가 올라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옮겨오고 전월세로 왔을 때 전월세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바로 매매 가격의 상승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에 폭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작년에 전세가율이 전국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됐다고 봅시다. 50% 정도 됐다고 보면요. 그냥 매가가 100억을 잡았을 때 매가가 3억이면 전세 가격이 2억 5천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때는 하락이 꽤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는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상황? 부동산 시장의 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한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건 지금부터일 거예요. 지금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금리 인상이 지금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매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요인을 받습니다. 하락 요인 받는 건 맞아요. 하락 요인 받습니다. 하락 요인을 받는데 그럼 매가가 하락을 요인을 받았을 때 하락 폭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이 하락 폭을 정하는 게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전세 가격에 근접하는 것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매가가 5억이고 전세 가격이 4억이라고 봅시다. 근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 매가 5억짜리를 갖다가 전세 가격이 3억인데 3억 5천에 팔았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전세 가격이 4억인데 이걸 갖다가 매가 5억짜리 폭락이 나서 3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집을 팝니다. 얼마에 팔았죠? 3억 5천에 팔았죠. 전세 가격이 얼마죠? 4억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를 줘야 되죠?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매가가 전세가보다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팔고 내가 매수자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시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지만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아주 특이한 상황 때 있기는 있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경험을 하기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가는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보통 가능한 선이 어느 선까지 떨어지는 게 가능하냐면 진짜 맥시멈까지 잡아도 전세가율이 한 80%대 정도, 80% 초중반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 이상으로 매가가 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금리 인상이 발생을 했다
했다 하더라도 매가의 하락폭은 무엇에 의해 한정된다? 전세 가격에 의해 한정된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뭐 금리 인상이 발생했어요. 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일 때 매가의 하락폭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뭐 전세 가격이 뭐 8천이다. 매가가 2억 2천이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한 80몇 %까지 가능하니까 매가가 하락 가능한 건 2억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 80%가 맞춰지죠. 그 이후에가 중요한데 이때는 반드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른다는 전제 조건. 즉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공급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공급량이 과공급이 아닌 적정이나 부족 상태라면은 매가의 하락은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가율 80%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그 이상으로 전세 가격이 버티는데 매가가 더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80에서 90, 95, 100 넘어가겠죠.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락폭은 거의 이 정도 잡는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의 전세가율이 한 75%가 됐잖아요. 근데 부동산 폭락 공성이 막 나왔잖아요. 코로나 나오고 실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하락 가능한 폭은요 5%밖에 안 가능했어요. 실제로 하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락이 가능한 폭은 5% 수준이에요. 잘 봐줘야 5%입니다. 즉 폭락이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요. 이게 전세가율이 사실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가 또 달라요. 근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수도권은 보통 한 60 몇 % 봐요.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가능한 게 한 65%대, 뭐 65에서 70 언더 요 정도까지 보고 지방은 조금 더 봅니다. 한 75에서 80 정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가지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 해도 매가의 하락폭은 전세 가격에 의해 제한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요것만. 딴 것까지 다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다 이해하시려면 복잡하시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세 가격이 버티는 한 매가의 하락폭은 전세 가격이 버틴다는 건 전세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 전세 가격은 공급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전세 가격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와 있죠.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와 있어 금리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물량의 영향을 받아요. 입주 물량.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과 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금리의 영향이라는 것은 입주 물량에 비하면 미미하다. 입주 물량이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는, 즉 전세 가격이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을 해서 매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매가의 하락폭은 전세가율 80%, 지방 80% 정도, 수도권 잘 잡아봐야 한 65에서 70% 정도, 이 정도가 한계다. 그 이상 매가의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즉 지금 현재 수도권 전세가율 63%, 지방 전세가율 70몇 % 상황에서는 금리 급상승이 발생을 한다 해도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나오는 게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뭐 가끔 저기다 글 거의 뭐 블로그는 안 쓰고 있지만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여기 말씀드릴 때 폭락은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폭락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제가 금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금리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뭐 그쪽 분야는 아니니까.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금리가 역할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식이나 채권, 이원 시장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면 때문에 금리의 영향보다는 전세 가격이 이게.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금리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 길어질 텐데 금리의 변동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변동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 위기로 인한 것,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거예요. 크게는 이 두 개는 무엇으로 나누냐면 부동산 시장이 나눌 때 뭘로 나누냐면요.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요. 지속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브프라임이나 IMF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도 금리가 급상승을 했지만 이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매우 짧았어요. 이렇게 짧게 시장에 영향을 줄 때 금리가 급상승에 영향을 줄 때는요. 하락폭은 무엇에 의해 제한된다? 전세가율. 서브프라임 때는 왜 그렇게 매가의 하락이 크게 나왔다? 순간적으로 전세가율이 40%니까. 지금은 전세가율 60에서 70%이기 때문에 매가의 하락이 제한된다. 그리고 하락이 여러분들 금리의 경제 위기로 인한 금리 하락은요. 생각보다 지속성이 짧습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 때도 금리 막 올라가서 쭉 됐던 것 같죠?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서 유지됐던 기간은 매우 짧아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2008년도에 급 하락이 나왔지만 2009년도 중후반이 가면은 재반등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실제로 시장이 다시 재반등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깨요. 반등인데 전고점을 깹니다. 이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안정됐기 때문이에요. 경제 위기로 인한 금리의 인상은요 생각보다 짧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때 마지막을 찍는 사건이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였는데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발생을 하면은 그 달러하고 이게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금리는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짧습니다. 경제 위기가 만약에 발생을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 이때는 하락폭은 계속 얘기하지만 하락폭은 전세가율에 의해서 보는 거고 만약에 전세가율이 높아서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쓴다면은 그 다음에는 경제 위기로 인한 금리의 인상은 기간이 매우 짧다. 즉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버티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제 위기로 인한 단기적 금리의 급상승, 요 하나 요인 말고 또 하나는 뭐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거든요. 부동산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이때는 부동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이것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늘 두 개는 못 하겠는데요. 예. 원래 이거하고 보유세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유세가 올라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시간이 안 되길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을 내는 감정평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송법이 있고 거래사회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률 환원법이 있어요. 수익률 환원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환산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요구 수익률을 통해서 가격을 내는 감평을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고정인 상태에서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 외에 거래사회 비교법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복송법도 원가법 같은 경우도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받기는 받는데 예,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쳐둬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가격을 정할 때 수익률 환원법으로 가격을 정하는 부동산은 금리의 인상이 나오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중에서 수익률 환원법, 즉 임대료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부동산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임대료는 월세입니다. 예. 전세는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환원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파트 같은 거나 주거용은 대부분 수익률 환원법으로 가격을 내지 않아요. 그럼 수익률 환원법으로 가격을 내는 게 뭐 있냐면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고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이 물건 사시죠. 이 부동산 괜찮은데 이거 사세요. 이거 임대료가 얼마여가지고 현재 수익률이 얼마예요. 현재 수익률이 얼마고요. 이 정도면은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수익률 환원법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부동산입니다. 그런 종류의 부동산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외의 부동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쭉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유명하신 분도 금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죠. 예. 금리의 인상이 발생했을 때 금리의 인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의 인상이 성장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 그 회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금리에 올라가는 효과가 임대료 전가가 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부동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임대료 전가가 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상가나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도 금리의 인상이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임대료로 전가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즉 금리가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월세를 올리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월세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올려야 돼요. 금리는 비율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여러분들 금리에서 지금 금리 1%만 띄워줘도 거의 20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현재 대출금리 이게 2몇 프로, 3% 정도 잡으니까 금리 1%만 올라가도 20에서 30% 올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금리가 1%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20에서 30%를 올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올릴 수 없는 부동산이라면 가격을 낮춰줘야 됩니다.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반면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발생하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전세에 종속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매가는 전세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의 영향이 많은 게 생각보다 적어요. 그보다는 공급량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어떨 때? 공급량이 많지 않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의 영향을 보고 싶다면은 첫 번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의 인상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첫 번째입니다. 임대료를 갖다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 인상 비율만큼 임대료도 똑같이 그 비율만큼 올릴 수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에 의해서 매가는 전세 가격에 의해서 정해지고 월세는 전세 가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근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간입니다. 근데 이 전세 가격은 금리의 영향보다는 공급량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갈 때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시장은 급격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요인과 금리 요인이 합쳐져서.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공급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금리 영향 정도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잡으면은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주거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거 실거주 비용을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거주 비용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커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 별로 안 받을 거예요. 영향을 별로 안 받을 건데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임대료가 더 올라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단지 공급량에 의한 효과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주면 이때는 매우 위험해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일단은 올해 내년 사실 올해 정도 봐도 내년까지 봐도 전국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시도를 빼고는 전국적으로 올해 내년까지도 실제 공급 물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 하면 금리의 인상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요 정도면은 아마 부동산 시장과 금리 쪽에 대한 정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능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보유세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유세가 굉장히 마음에 많은데 그냥 마저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한 달 뒤니까 보유세가 올라갔을 때 시장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의 문제인데 이걸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는 매수의 수요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옛날부터 수요는 딱 두 가지. 시세 차익형 매수와 임대 수익형 매수입니다. 시세 차익형 매수는 말 그대로 가격이 뛰는 걸 기대하는 거고 임대 수익형 매수하는 것은 임대 수익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의 매수하는 건 딱 두 종류예요. 근데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집을 샀거나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집을 샀는데 집을 갖다 한 채밖에 안 샀어. 그래서 이걸 갖다 내가 사용해. 그럼 이걸 뭐하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실수요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수요자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의 구분에서는요. 실수요자란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들 신기루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를 갖다가 부양하고 투자자를 막는 정책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수요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예요. 모든 실수요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또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집을 샀는데 단지 그 집을 남에게 세를 주지 않고 자기가 쓰는 것뿐이에요. 이거 엄연히 투자자입니다. 회사에 이걸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은 완벽하게 성격이 겹쳐요. 여러분들 중에 실수요자 있으실 텐데 자 실수요자 중에서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거나 또는 임대 수익 즉 월세 내는 거보다 내가 집을 사서 이자 내는 게 더 싸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집을 사지 않은 분이 계시면은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원하고 집을 사는 거예요. 시세 차익 임대 수익. 단지 이걸 갖다가 사가지고 남에게 주면 투자자, 자기가 쓰면 실수요자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투자자와 실수요자하고 분류를 하게 되면요 시장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거 편견이에요. 실제로 시장의 매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수요, 임대 수익. 시세 차익형 매수와 임대 수익형 매수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유세는 이 두 가지의 수요 중에 어떤 것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시세 차익형, 임대 수익형, 임대 수익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유세의 증가는요. 그래서 저는 보유세의 증가를 보유세를 올리는 걸 물론 시장이 상승기는 보유세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보유세를 시장 가격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는 저는 그거는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건 예전에 현 정부에서도 예전에 김동현 부총리였나요?
성함이 맞는지 제가 헷갈리네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보유세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딴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냐면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는 매수 수요를 갖다가 시세 차익형과 임대 수익형이 있는데 임대 수익 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래야지 시장이 안정이 돼요. 시세 차익형으로 돌리게 되면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편중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 수익형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시세 차익형을 갖다가 뭐 막겠다, 뭐 양도세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임대 수익형 매수를 막는 거, 임대 수익형 매수를 막는 것에는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형 매수를 갖다가 막는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요. 보세요. 자. 보유세가 정말로 높아서 매수를 막았다. 이때 막는 매수는 무슨 매수일까요? 임대 수익형 매수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 보유세가 정말로 높아져서, 보유세라는 건 이미 매입을 하신 분이죠. 이미 매입을 하신 분이 보유세가 높아서 물건을 갖다가 매입을 못하거나 또는 팔 정도가 됐다면 시세 차익형 매수도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또한 보유세가 올라가면 임대 수익형 매수도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매수는 딱 둘밖에 없어요. 시세 차익형과 임대 수익형. 근데 시세 차익형과 임대 수익형 매수가 모두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수요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사라졌다면 그 다음에 식당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될까요? 당연히 모든 공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공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모든 공급이 사라졌다면 이 공급은 재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재개가 되게 될까요? 만약에 재개되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모든 수요가 없어져서 모든 공급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을 안 한다면 이건 상상하기 힘든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약간 디스토피아? 예. 만약 2022년 내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가장 신축은 2022년식이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요. 왜냐면 보유세라는 건 지속이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급이 발생을 다시 하게 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다시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보유세가 높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 다시 그분들이 매수 수요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발생해야 될까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쪽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 수익 쪽에서 보유세가 매우 높은데도 임대 수익 쪽에서 수요가 발생을 했다는 뜻은 임대 수익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즉 보유세로 수요를 잡게 되면 그 다음에 발생한 일은 임대 수익이 보유세를 충당하고도 더 남을 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줘야지 그 다음에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차 공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런 식이 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전세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 발생할 일은 당연히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전세가 월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세가 월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전세가 이렇게 비싸다면은 전세금이 전세가 4억이면 월세로 넘어갔을 때는 월세 5천에 얼마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전세가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발생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 월세는 전세에 종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전세가 4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되고 보유세가 올라간 게 월세에 그대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전세 4억인데 월세는 뭐 5천에 뭐 얼마가 아니라 전세 4억인데 월세를 할 때 보증금 4억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보유세로 시장을 잡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수요를 갖다 정말로 막을 수 있다면은 사실 이거 수요 막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뭐 투자자 입장에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수요가 막혔다는 얘기는 모든 공급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공급을 2년 정도만 끊게 되면 그 다음에 임대료의 폭등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보유세로 어느 정도의 아주 많은 주택을 가진 이런 분들을 차단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갖다가 환수시킨다는 거는 가능한데 이걸 정말로 투자 수요 실수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를 다 막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발생할 일은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 그리고 전세가율의 월세 그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그게 보증금으로 그대로 잡히고 여기에 월세가 더해지는 식이 될 겁니다. 월세가 더해지는 식.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그 주택이 그 보유세를 감당할 수준까지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유세가 올라가서 이제 집을 보유를 못하겠어요. 팔아야겠어요. 라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 파는 게 더 낫었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보유세를 갖다가 모두 다 월세 쪽으로 즉 이걸 반전세하고 얘기를 하나 반월세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높은 전세금 현재 전세금에서 이제 보유세가 그대로 월세로 전이가 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세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요. 성공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대로 실패해요. 그리고 보유세로 주택 가격을 갖다가 보유세로 수요를 막아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거는 성공을 해도 실패고 결국은 실패가 됩니다. 실패를 해도 실패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관계없이 결론은 무조건 실패가 납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보유세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보유세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조정을 한다는 정도의 측면인 것이지 정말로 잡으려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내가 무엇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참가를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유세가 올라가지고 보유세 타켓은 굉장히 여러주택, 굉장히 다주택과 굉장히 고가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을 타켓으로 아마 나올 텐데 거기서 일반 분들에게까지 범위가 점점 넓어질수록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거는 월세 쪽으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시간 관계상 너무 길다는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짧게 간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리,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 그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나, 두 번째 보유세를 올려서 시장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성공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로써 한 달 만에 한 편 올리는 동영상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하루나 이틀 정도 오픈하고선 동영상은 내릴 생각입니다. 예, 사실
동영상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하는데 뭐하고 할까? 저도 제가 공부를 한 분야고 어떤 면에서는 환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찍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뭔가 저도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사회에 뭔가 환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달에 한 편 정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창피해가지고 길게 올려둘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